자, 그러면 이번 주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컨드 메소드라고 하는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이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해를 빨리 찾는 예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도 나왔었는데 4개의 해를 구하는 거 제가 얘기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먼저 얘기 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한다고 하면요. 이 방법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을 구해놓으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운데를 파고 들어가죠. 바이섹션이나 세컨드 메소드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면은 이 사이로 파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답이 한 번 이렇게 나올 거고, 또 적절한 또 다른 범위를 주게 되면 또 두 번째 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개수 값들을 바꿔가면서 4개의 해를 구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안 구하셔도 되고요. 자, 이 세컨드 메소드는 왼쪽 오른쪽에서 이와 같이 시작을 해서 라인을 그쪽 이 사이에 라인을 갖고 이 점을 새로운 왼쪽 점으로 해서 이제 또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가서 라인을 또 긋고 또 긋고. 그러면 이제 이 라인을 그어서 그 왼쪽 또는 오른쪽 해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더 바이섹션 메소드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이 성격을 잘 이용을 하면 바로 지난번 얘기 드린 것처럼 미분을 해서 한 번에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 한 번은 아니고요. 조금 더 빠르게 파고 들어가는 기능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뉴메리컬 메소드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많은 뉴메리컬 메소드가 하고 있는 게 해 찾는 것도 있고요. 미분 방정식 푸는 것도 있고, 뭐 편미분, 그다음에 ODE 이런 것들 푸는 방법들, 상미분, 편미분 푸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편미분 방정식은 따로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뭐 퓨리어 트랜스폼도 알아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한 3년 전인가는 한번 조금 다뤄봤는데 퓨리어 트랜스폼 배우기 전 단계여서 퓨리어 트랜스폼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진저리를 치는 바람에 안 했고요. 그래서 이 편미분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이 로봇공학, 로봇 계열 쪽에서는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은 이제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수학적인 것들을 전부 다 구하는데 수치해석 기법들이 적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방법들은 바로 오늘 배우시게 될 뉴턴 랩슨이라는 방법의 뉴턴 미분하는 방법들을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분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이섹션 메소드보다 세컨드 메소드가 빨라지는 것은 기울기를 이용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푸는 방법이 바로 미분을 쓰기 때문에 뉴턴 아저씨가 미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뉴턴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수치해석 쪽에는 또 다른 가장 강력한 중요도가 있는, 그리고 뒤에서 여러분들도 배우시겠지만 이제 최적화 기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 미분을 사용하고, 그래서 대부분 이 수치 해석적인 공학적인 어떤 방법론들은 거의 대부분 미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 뉴턴 랩슨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소개하기 위해서 앞부분에서 바이섹션, 세컨드 메소드를 설명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뉴턴 랩슨은 앞서의 방법하고는 조금 방법론이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바이섹션, 세컨드 메소드는 해 주변에 우리가 초기 개수 값들을, 추측 값들을 잡아 놨었는데요. 이게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뉴턴 랩슨부터는 초기 값이 한 가지만 있게 됩니다. 한번 그림을 가지고 한번 먼저 이해를 해보시겠습니다. 초기 값을 한 개만 사용하고요. 여기가 해 근처에다 대충 아무데나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 부분이 시작점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서 직선을 한 번에 그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부분의 미분 값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지역에서의 기울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직선의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직선의 식이 다시 y는 0인 부분, 이 라인 x축하고 만나는 부분에 두 번째 개수 값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녀석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 약간 그림이 작아서 여기서 이만큼 내려오면 여기 또 하는 점이 있겠고, 이 부분에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또 x축하고 만나는 부분, 이렇게 해서 다다다다다 반복을 하게 되면 바로 원하는 지점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뉴턴-랩슨 방법의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 보시면은 직선의 수식 구하는 게 필요하죠. 이 부분 우리가 개수값 xn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xn에서의 기울기 값을 구하고 싶어서 이 함수 f에, 이 녀석이 f잖아요. f의 미분값을 구해서 xn을 넣으면 이 부분의 기울기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이 지점을 통과하는 거죠. 이 지점은 기울기는 이미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점은 xn 그리고 fxn이 되겠습니다. xn은 바로 이 x값이 되겠고요. 이 부분. 그 다음에 f 위에 있기 때문에 y축 값을 구하기 위해서 fxn을 대입을 한 겁니다. 이제 이 지점을 구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쉽게 빼기 xn 통과하는 점 더하기 fxn 해서 대입을 할 수 있겠고요. 이 직선의 식이 x축과 만나는 바로 이 지점, 이걸 구하기 위해서 y값은 0이다 라고 대입을 하면, 여기서 이제 항상 제가 얘기 드리지만 어떤 게 미지수가 어떤 게 상수인가, 미지수 x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수식을 쭉 정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오고, 이 x는 새로운 개수값이 되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라고 첨자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fxn이 넘어가서 미분값으로 나눠주고 xn을 더해버리니까 바로 이 수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 3.m 예제에서 보시면은 x sin x가 있고요. 시작 지점이 어딘지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대입을 해서 보시면은 수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한 3번 만에 3번, 4번, 5번 거의 수렴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방법론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죠.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개수값도 하나만 구하면 되고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편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 뉴턴-랩슨 방법들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기 ML의 L to NR이고요. 프로그램을 9월 9일에 제가 올려놨어요. 새로운 버전. 이번 학기 말까지 적용이 될 버전이고요. 날짜를 일부러 넣어놓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하시라고, 업데이트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버그가 있거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면 새 버전은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2NR이라고 하는 모듈을 읽어드려서 테스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기값은 0.1에서 시작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초기값을 2.3에서 대입을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실행해보면 F5번 눌러서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그 뒤에서 보시면, 밑에서 보시면 테스트라는 파일이 있고요. 이 바탕화면을 하나 더 깔아야겠다. 반투명해서. 코드가 어디 갔나? 네, 여기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예제에서 보시면 테스트 x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 값을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고요. 이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L2NR의 테스트 0.1 이렇게 x sin x가 그려져 있고요. 한번 눌러서 실행해 보면 0.1 주변에서 지금 우리가 개수 값을 0.1을 넣었잖아요. 이 부분 여기죠. 0.1을 대입했기 때문에 0.1 주변에서 직선이 수식 구했고, 두 번째 점 찾아서 또 직선이 점점 누워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0 근처로 수렴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이게 왜 자꾸 그래프가 누울까요? 이 그래프 잘
이 x sin x를 그려보시면은 원점 주변에서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반대쪽 마이너스 구간도 보시면은 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뭐 정확하게 여기를 제가 그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가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x sin 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x도 마이너스, sin x도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sin 값도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도 마이너스라 플러스고, 얘가 이런 식으로 위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이 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점점점 누워져서 딱 접선으로 향해 가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는 어디로 가냐면 점점점 0으로 가고 있어서 한 5번 정도 하니까 0.003 근처이고, 그때의 에러 값을 확인해 보시면 와 10에 잘려서 안 보이네요. 10의 마이너스 6승대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요. 동영상에서 안 보이네. 잘 동영상에서 명확하게는 안 보이시겠지만 2.43 10의 마이너스 6승이기 때문에 최종 값은 한 스텝 더 해가지고 0.001로 나왔습니다. 거의 0 근처이고, 에러는 10의 마이너스 6승 근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봤고요. 또다시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3을 대입을 했어요. 자, 2.3을 대입을 했더니 2.3이니까 여기가 지금 5고요. 여기가 2.5일 테니까 요 근처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점이 생겼습니다. 한 번 더 해보니까 이 녀석이 직선의 수식을 따라서 이쪽으로 날라왔고요. 여기 지금 해가 움직이는 과정을 보시면 2.3으로 갔다 4.48로 갔어요. 좀 많이 움직였죠? 다음 또 보시면은 2.3 근처로 왔습니다. 다시 요 근처로 왔고요.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3.16이라는 답 근처로 지금 가고 있고, 이거 개수 값이고, 그때의 값들은 3.14입니다. 3.14, 1592, 6. 여러분들 3.14, 1592, 8, 이 숫자 파이 값이죠. 여기가 sin x이기 때문에 x 값이 파이면 이 결과는 0이 나옵니다. 우리 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sin 180도, sin 파이는 0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시작했더니 여기로 수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 번 더 했더니 끝났고요. 최종적인 값은 3.14, 1592, 65 이렇게 나왔고, 에러는 약 10의 마이너스 16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적용하는 이유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론을 토대로 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면, 요 근처에서 시작하면은 요 근처 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답이 0이 되는 경우가 나타났고요. 요 근처에서 시작했더니 요 부분으로 수렴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자, 이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2.3에서 시작했더니 바로 요 근처죠. 요 근처에서 시작했더니 여러 번 수행을 했더니 왔다 갔다 하면서 해가 요 부분에 가서 멈췄죠. 자, 그리고 0. 아까 2를 대입했더니 요 근처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답은 0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단순히 숙제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울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 이 근처에서 시작을 했다 치겠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이쪽 방향이니까 답이 왼쪽 어딘가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변곡점이 있을 거고요. 요 근처, 요 값보다 큰 이 부분에서 시작하면 기울기가 이쪽으로 접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오른쪽에 가서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에 수렴하고 싶으면 이 근처에서 시작을 해야 요 근처로 갈 거고요. 여기에 또 답이 있잖아요. 여기 가고 싶으시면 요 근처 어디에서 변곡점을 넘어가야 되겠죠. 바로 여기가 0인 지점이니까 요 근처에서 시작을 해야 기울기가 저쪽 방향을 향하면서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여기에 해를 구하고 싶으면 또 이 변곡점을 넘어가서 이 근처 어디에서 해야지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이 뉴턴 랩슨 방법을 적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문제가 기본적으로 최적화를 나중에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해가 여러 개가 있는 문제를 풀 때에는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고 기울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가 나올 수 있는 근처 개수 값들을 가지고 시작해야 요 근처에서 해야지만 여기로 들어갈 거고요. 이 근처에서 개수 값을 갖고 시작해야 여기로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이해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이고요. 나중에 최적화 문제를 풀 때에도 최적화는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답이 하나가 되면 좋겠는데 함수가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겨 있다면요. 우리는 최소가 되는 값을 찾는다면 당연히 눈으로 보시면 여기가 최소값입니다만 최소가 되는 것, 국부적으로 최소가 되는 값들은 요 근처에서는 여기가 최소값이 될 거고요. 전체에서는 여기가 최소값일 거고 요 근방에서는 여기가 최소값, 요 근방에서는 여기가 최소값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아주 좋은 정답, 가장 최소가 되는 영역으로 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용돈도 마찬가지죠. 용돈을 여기다 쓸까 저기다 쓸까. 내가 이번엔 동물의 숲 닌텐도 새로 나온 버전을 살까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게임에서 나오는 보석을 사는데 사용할까. 게임에 있는 머니에다 쓸까.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돈을 쓸까 아니면 뭐 그럴 리 없지만 부모님한테 선물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뭐 SSD를 사야겠다든가 SSD 없는 친구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선택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적화되는 걸 찾아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장기적으로 보고 한 30년, 40년, 50년 보고 최적화를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인생의 최적화가 아니라 근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최적이 되는 최소값이 되는 부분들을 찾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 사는 어떤 대부분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멀리 보고 최소값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걸 잘들 못하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으로 이게 고등학교 때 같으면 선생님들이 인생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지금 니네가 고3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꼭 공부를 하는 게 인생 전체에서 최적화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고3이면 공부를 해라. 아주 그 시기에 최소값을 만족하는 그런 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들이 해가 답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만족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내가 현재 상태에서의 최적화된 솔루션들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이 녀석 뉴튼 랩슨 방법의 경우에도 현재 상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걔는 이쪽으로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현재 상태가 만약 여기서 시작했다면 걔는 이 부분으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 해석적인 기법의 특수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바이섹션, 그 다음에 세컨트, 뉴튼 랩슨 방법들을 적용을 해 본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방법의 특수성들을 좀 수학적인 관점에서도 보시면 해요. 바이섹션, 세컨트, 뉴튼 랩슨 이 세 가지 방법이고요. 동일 조건 하에서 해가 수렴되는 과정을 한번 모니터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이 바이섹션 메소드이고요. X축은 몇 번을 수행을 했는가, 그리고 Y축은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러 절대값들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한 페이지에 세 개를 비교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제가 단위는 그래도 최대 20까지 맞춰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 빠른지 좀 판단하시기 편할 겁니다. 바이섹션 메소드는요, 천천히 익스포넨셜하게 지수를 우호적으로 어심토티컬리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한국말로는 또 점근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마 점근이라는 표현을 들으셨을 거고요. 영어로는 어심토틱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근이라는 표현이 되겠고 또는 지수를 우호적으로 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지수적으로. 그 다음에 exponentially 얘를 표현한다면 exponentiall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커브가 부드럽게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바이섹션이 아니라 세컨트 메소드를 보시면은 되게 독특하죠. 틱, 틱, 틱. 이렇게 꺾여 들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틱틱 직선 형태로 꺾어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위험한 방법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뭐 촉이라 그렇긴 한데요. 부드럽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들이 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툭툭 여러 번 이렇게 꺾이면 엉뚱한 초기 값들을 대입을 하게 되면 막 여기서 진동도 살짝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뉴턴 랩슨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에러가 제일 컸어요. 다른 애들보다. 아무래도 바이섹션이나 세컨트는 해의 영역을, 개스 값을 요 근처에 있을 거야 하고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줬기 때문에 초기 시작할 때 에러들이 좀 작은 편이고요. 얘의 경우에는 초기 값 하나를 가지고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는 철저하게, 바로 예를 들어서 커브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고요. 바로 이 부분의 개스 값이고 커브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쪽으로 점프를 하겠죠. 얘는 이쪽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플러스이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거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 가는 양이 기울기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되게 느슨한 녀석, 굉장히 무언가가 해가 이렇게 생긴 커브가 있어서 이때 우리가 기울기를 찾아 들어가면 기울기가 되게 크겠고요. 이렇게 느슨한 녀석이라면 이때 기울기를 토대로 해서 점프하는 요 값을 보시면 여기는 되게 좁고요. 여기는 되게 큽니다. 뉴턴 랩슨이에요. 여기 바이섹션 세컨트 위에서 그리고 있어서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뉴턴 랩슨은 기울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멀리 갑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멀리 가기 때문에 처음에 이 에러 값들이 어떨 때는 대폭 빨리 줄어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에러가 더 커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에러가 커지면 대부분의 경우 잘못하면 발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처음에는 에러가 되게 컸는데 팍 하고 떨어져서 한 세 번째, 네 번째부터 각 근처로 갑니다. 얼핏 보면은 바이섹션, 세컨트 메소드하고 뉴턴 랩슨 보시면은 되게 양쪽이 비슷한 스텝 안에 수렴을 하는구나라고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지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지금 한 세 번째를 거의 수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두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네 번째로 꺾이는 부분을 보시면은 얘는 좀 틱틱 부드럽게 꺾이지 않았죠. 뉴턴 랩슨 방법을 보시면은 팡 여기서 한번 꺾이고 여기서 살짝 꺾였기 때문에 부드럽게, 조금 더 부드럽게 수렴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부드럽게 수렴을 하는 것으로는 사실 바이섹션 메소드를 능가할 부분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 바이섹션 메소드는 등비 수열의 방식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들어가고요. 얘의 경우에는 그래도 세컨트 메소드보다는 기울기를 따라서 꺾이기 때문에 해 근처에 가면 부드러운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자, 속도로 따지면은 사실 속도는 빠르게 수렴하는 거는 사실 이쪽이 제일 느리고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 방향으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걸로는 미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데, 해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드럽게 수렴을 하기 때문에 사실 바이섹션 메소드가 더 부드럽게 수렴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 부분은 되게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는, 영화 제목도 있죠. 홍상수 감독의.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다르고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만, 이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성향 중에 하나인데, 아주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빠르게 답이 나오는 걸 되게 좋게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이거를 하루나 이틀, 특히 한 열흘 이 정도를 해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은 한 10번 안에 거의 다 답이 나왔으니까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10번이 아니라 열흘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문제가 복잡하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열흘 지났는데 컴퓨터에 열흘 동안 걸어놓고서 답이 딱 나왔는데 발산해 버렸어요. 여러분들 아직 발산하는 거 못 보셨을 텐데, 숙제하시다 보면 가끔 보실 겁니다. 발산을 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그래서 요새 머신러닝 쪽에서는 조금 더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관심사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뭐 열흘, 한 달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어지간하면 실패하지 않는 방법들에 대한 관심이 거꾸로 높아졌고요. 옛날에는 컴퓨터 스펙들이 딸리다 보니까 빠른 것들에 치중했습니다만 실제로 빠르게 미분 기반 방법론을 쓰다가 보면 속도는 빠른데 툭 하고 튀어버려서 기울기가 엉뚱한 데를 가리켜서 수렴을 잘 안 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빠르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정말 20년 전, 30년 전에는 빠른 게 최고야 했는데 요새는 컨셉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로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뉴턴 랩슨 계열들은 특정 어떨 때 요새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워낙 초기에 민감성들이 좀 셉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민감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미분 기반 방법론들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개수값들, 추측값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개수값들이 좋은 위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데만 적용을 하고 이 개수는 해가 줄어들 것 같아 라고 판단하면 안정적인 이 두 번째 방향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이 제대로 됐는가 확인하는데 살짝 쓰고 빨리 빠져서 안정적인 수렴 기법을 사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문제들을 풀 때에는 뭘 쓰든 사실 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수업이 약간 이런 수렴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로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섹션 메소드는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옛날엔 나쁘다고 했는데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수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에러는 에러의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놓으면 에러가 플러스이기도 마이너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러가 어떨 땐 플러스고 어떨 땐 마이너스일 때는 절대값을 씌우기도 하고 뒤에서도 이제 비슷한 걸 보시겠습니다만 절대값을 씌우면 절대값은 불연속이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수학에서도 0 주변에서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0 주변에서 왼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영역도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로 해주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렇게 생기죠. 여기가 0이고요. 이 부분이 불연속이기 때문에 미분을 사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마이너스 에러나 플러스 에러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 여기에 제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곱을 하면 이렇게 동그란 커브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을 하기 편하게 되겠고요. 이 컨셉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뉴럴 네트워크 쪽에서 제가 이런 절대값을 사용하는 사례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수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섹션보다 세컨드 메소드는 빨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문제점이 있죠. 지금 보시면은 뭔가 발산하는 사례들은 전부 다 뭐냐면 분모가 0이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분모가 0이 되면 그 다음 지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위에 무슨 해가 있을 건데 그게 되게 큰 값이 되겠고요. XL 방금 전에 값하고 더해줬기 때문에 XM이 굉장히 큰 값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한 0 주변에 있었는데 XM이 되게 커지면은 펑 하고 점프해서 플러스 만, 10만 이런 데를 찍게 되기 때문에 해가 수렴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다른 데로 개수 값들이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0 주변으로 가게 되면 페일이 뜨는 것이고 페일이 뜨기 전에 이게 0이면 나눌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수렴을 해서 이 XM이 무언가로 가고 있는데 이 값이 갑자기 펑 하고 굉장히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커지게 되면 이거는 미분값에 해당하는, 또는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해가 발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습니다. 뉴턴 랩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디퍼런시에이션, 차이값을 토대로 해서 기울기를 구했다면 여기에는 미분을 썼기 때문에 미분한 값이 분모 부분이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xn 플러스 1이 다른 데로 펑 하고 점프를 합니다. 아마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 x사인 x라고 하는 녀석이 점점점 발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멀리에 있는 데다가 놓고 한번 해보시면 점프해서 발산하는 사례들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분 기반의 방법론은 여기는 아예 미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분 값이 너무 작아서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기울기가 이렇게 큰 경우와 기울기가 굉장히 낮은 경우, 기울기가 낮으면 낮을수록 멀리 점프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기울기가 낮으면 낮을수록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프를 굉장히 먼 지점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이 부분으로 가겠지만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누워 있다면 여기에 개수값이 이쪽으로 점프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커지면서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리고 발산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속도는 빠르지만 발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되게 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미분 기반 방법론들은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제어 쪽도 배우기 때문에 제어를 잘못하게 되면은 무언가 해가 발산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제어에서 쓰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전부 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신 이 지식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도 역시 똑같이 적용하실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신 뭐 자동제어 이런 것들을 배우면 MX2-X, KX나 F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방정식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미분을 사용하고 있고 이 녀석들은 경우에 따라서 안정된 영역 안에서 수렴을 할 수도 있겠죠. C가 양수이기만 하면 수렴을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면 미분을 사용하고 있고 기울기들이 무언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점프해 버려서 불안정한 사례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요, 이걸 미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방정식,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미분 방정식이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 두 가지를 보시면 xn 플러스 1, xn이 있잖아요. 무언가 xn 플러스 1, 여기 방정식, 그 다음에 xn이 있습니다. xn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xn 플러스 1 빼기 xn, 여기에 뭔가 식이 있겠고요. 그리고 델타 t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로봇공학 같은 데에서 수치 접근할 때 사용도 했었고요. 이 녀석은 우리가 x 도트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얘는 굉장히 델타 t가 작다면 dt분의 dx하고 비슷하게 될 겁니다. 즉 x 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이번 학기에 처음 접해보지만 현재의 스테이트 X가 다음 스테이트 X로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간에 시간이라고 하는 컨셉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형태, 제어를 하건 뉴머리컬 메소드를 풀건 또는 러닝 메소드, 현재의 스테이트가 다음 스테이트에서 뭔가 조금 더 좋은 값들로 가는 거죠. 최적화가 잘 되고 내가 상황을 이해하는 형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계열들은 전부 다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에 의해서 발산하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고 이 두 가지 차이 xn 더하기 1, xn을 좌지우지하는 이 함수 값들은 사실은 기울기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되고 미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슨 값들을 갖냐에 따라서 발산하거나 수렴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배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서로 다 잘 미분이라는 기본적인 수학적 틀 안에서 서로 매칭이 됩니다.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는 것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숙제가 나가겠고요. 뉴턴 랩슨 메소드를 사용하셔서 여기 근처에 수렴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6.28이기 때문에 3.14의 2배가 되겠고 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수렴하려면 여러분들이 초기 값을 뭘 대입을 해야 여기에 수렴하는가 한번 찾아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예제를 가지시고 적절한 초기값을 대입해서 유건처에 수렴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처럼 해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예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왜 순서가 여기서 나와요? 이 부분은 제가 뭔가 잘못 꾸겨놨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 순서를 조금 조절을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새로운 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우셨던 뉴턴 랩슨 기법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연립방정식, 이퀘이션이 방정식이 2개 있는 경우이고, 이 방정식 2개 있는 것들을 내가 뉴턴 랩슨 방법을 토대로 해서 푸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방정식이 2개가 선형이면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풀 수 있죠. x 더하기 y는 3, x 빼기 2y는 1. 그러면 우리는 이걸 연립방정식이죠. 해가 2개 있는 방정식 2개, 해는 2개가 나타나겠죠. 그럼 뭐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 마이너스 2, xy, 그리고 결과는 3과 1. 아우, 어려워.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거는 그냥 역행렬만 구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선형. 이게 전부 다 보시면은 선형의 정의는 제가 다른 수업에서도 많이 얘기 드립니다만, 우리가 어떤 벡터 또는 여기서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x라고 하는 변수 또는 y라고 하는 변수. 이거를 우리가 확장을 하게 되면은 변수 하나가 아니라 x, y, z에서 3차원 벡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변수 하나가 아니라 벡터 v라고 한번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이 벡터는 여기에 상수를 곱해도 1번 규칙입니다. 상수를 곱해도 선형 벡터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L자가 좀 이상하면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대문자로. 자, 벡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상수 곱하면은 알파는 상수예요. 그럼 벡터가 나오죠. X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거기에 무언가 스칼라 값이죠. 상수를 곱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X는 X 공간 안에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다음 두 번째 조건은 V 벡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V1이 있고 V2가 있는데 여기에 알파벳하고 더하기 베타벳, 이때 알파 베타는 전부 다 상수 또는 스칼라 값입니다. 이렇게 해도 벡터 공간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뭐 단순해 보이는 예제입니다만 너무 간단하니까 벡터에다가 상수 곱하면 벡터가 돼야 되고요. 벡터하고 벡터끼리 알파 베타라고 하는 상수별에서 더하면 벡터가 돼야 된다. 빼기는 어떻게 하나요? 빼기는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이 두 가지 조건이 선형이냐 비선형이냐를 구별하는 방법 논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뉴머리컬 메소드를 지금 비선형 문제에다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알고서 시작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x 더하기 y는 3이라고 하는 거, x 대신에 v1, v2를 대입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v1과 v2를 더했어요. 그러면 2번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x, y가 1차원이기 때문에 특정한 값이 나왔고요. 다음 x 빼기 2y인데 x는 벡터, 1차원 벡터라고 생각하셔도 좋겠고 y는 1차원 벡터인데 마이너스 2를 베타로 정하고서 더했죠. 그래서 나온 결과는 1차원 벡터 공간 안에 있어야 되겠죠. 1, 3, 1차원 벡터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선형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형,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 보통은 우리가 기호 L로 표현합니다만 여기서는 제가 벡터 V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선형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는 상수배 스칼라 곱해갖고 그대로 되는지, 그 다음에는
상수배 또는 스칼라를 곱해서 더한 다음에 벡터하고 벡터끼리 더해서 벡터가 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게 뭔지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요. x가 선형이에요. 1차원 선형입니다. 자, 근데 x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1차원이 되나요?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조금 헷갈리신다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선형이기 때문에 벡터는 무조건 원점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위에 알파벳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알파벳. 그래서 이 직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직선이 안 되죠. 이렇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얘는 선형이 아닌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도 하나 들어볼까요? 자, sin x가 있어요. sin x는 역시 마찬가지로 x를 넣고 알파벳 하면 이게 이 조건을 제가 여기서 쉽게 말하면은 어떤 x가 선형이라고 했는데 x제곱은 선형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이 선형이라면 여기에다 알파벳 한 것이 선형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x 대신에 이 안에다가 x제곱이니까 x제곱 안에다가 알파 x를 대입해서 제곱을 해놓을 때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두 개는 같지 않죠. 이 녀석은 선형이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sin x도 대입을 해보면요. sin x라는 녀석이 있어서 이 녀석이 선형이라면 알파 sin x는 sin 알파 x하고 언제나 같아야 된다. 근데 같지 않잖아요. 얘들은 선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간단해 보이는 조건이 선형과 선형이 아닌 것들을 구별하는 굉장히 좋은 녀석이고요. 대신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알파 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선형인지 아닌지 찾기가 쉽죠. 예를 들면 3x예요. 3x는 알파 3x의 결과와 3 알파 x의 결과가 똑같죠. 그래서 3x는 선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함수 fx가 있는데 이 녀석이 선형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도 그냥 보자마자 아실 수 있지만 약간 헷갈린다면 이 1번, 2번 수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미지수가 두 개가 있고 2차원 문제이지만 이쪽에 1차원, 이쪽에 1차원이 있어서 2차원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얘네들을 더하고 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선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형과 비선형은 바로 이 조건, 이 네모 박스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끊고 비선형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